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힐빌리의 노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제공한 교수님 이런 분이 있다면서요? 네, 전 책 읽다가 뒷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에이미 추아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제이디 벤슨이 이제 네. 에일대 로스쿨을 나왔는데 네. 그 이제 교수가 일종의 멘토였던 거죠. 그래서 너의 이러한 삶을 충분히 이제 글로 쓸만한 삶이다. 그래서 좀 책을 쓰도록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 에이미 추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번역된 책의 저자예요. 타이거 마더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가. 이제 호랑이처럼 무섭고 엄하게 하지만 좀 신뢰와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자녀를 이제 카네기 홀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책이어서 좀 재밌는 책이었는데 이 자신의 얘기를 쓰는 방식으로 타이거 마더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이 벤스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쓰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벤스가 책에서도 이제 각별한 고마움을 이제 표시를 하죠. 왜냐하면 그 로스쿨을 다니는 과정에서도 이제 에이미 추아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이제 많이 해줬고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책을 쓰는 이제 계기도 마련을 했는데 그 에이미 추아의 타이거 마더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약간 논란거리가 되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미국의 가정에서 지금 애 안 키우는 우리 JYP 지금 딴짓한다. 네, 이렇게 애청자들께 고발하고 에이미 추아에 관한 걸 검색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 에이미 추아의 타이거 마더가 미국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이제 논란이 되었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양육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공감, 포용, 그리고 약간 이제 68세대가 부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제 규율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근데 이제 에이미 추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아이들의 미래와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다. 도발적이죠. 사실 도발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성공한 중국계 혹은 한국계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너희들은 봐야 된다. 그게 미국의 미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양육 방식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그 타이거맘이라는 개념을 처음 주창한 그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쓴 그 중국계 교수가 이 벤스에게 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라고 말했다는 거는 글쎄요. 그 벤스의 외할머니의 양육법은 타이거맘의 양육법하고는 전혀 아니 근데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엄청나게 네. 밀어붙이거든요. 네. 전 좀 그래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다른데요. 네. 그냥 그냥 좋은 환경,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할머니가 너는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격려해 준 거는 맞는데 적극적으로 네. 에이미 추아 같이 막 이렇게 애를 정말 쥐잡듯이. 쥐잡듯이. 잡고 학원 끌고 다니고 우리 대치동 맘들처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저는 오히려 에이미 추아가 반성해가지고 네. 타이거 맘식의 양육 방식만 있는 건 아니구나. 네 얘기도 한번 써봐. 이렇게 추천했을 아니, 수도 저는 있을 것 그렇지는 같은데.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에이미 추아의 타이거 마음이 나온 배경도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신의 얘기를 쓴 거긴 하지만은 사실 에이미 추아는 이제 그 이제 중국계의 아마 2세 혹은 2세 반 정도 되는 네.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간에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은 본인의 부모 세대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고생한 본인의 부모 세대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또 그런 부모들이 자기를 어떻게 또 양육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약자였던 중국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위를 올리고 경제적인 어쨌든 성취를 쌓고 자기 같은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데는 어쩌면은 뭐 그 타이거 맘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가정의 양육 방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을 테고 제가 보기에는 에이미 추와의 성정을 봤을 때 반성을 하기보다는 그래 제이디 벤스 너도 만약에 그런 엄격한 외할머니 그리고 너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해주면서도 또 엇나가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총을 쏴서 죽여버리겠다고 네가 엇나가면은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하잖아요.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도 너희 엄마처럼 그렇게 개판으로 살 거면은 차라리 나랑 같이 죽자.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에이미 추아가 되게 약간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YG는 이제 거꾸로 에이미 추아가 자기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런 평들을 이제 몇몇 분들한테 말하니까 아이씨 강 기자 완전히 점점 망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망가지고 있냐고 했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막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마치 그 이제 미국의 68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제 무슨 자유를 얘기하고 자유 얘기하고 내 멋대로 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는 방식이 굉장히 뭔가 진보적인 방식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엇나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엇나갈 것 같은 순간에 이렇게 때로는 부모들이, 때로는 이웃들이, 그리고 때로는 학교의 선배들이,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회 관계를 하면서 맺었던 친한 지인들이 야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래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이렇게 규율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공동체가 규율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저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뭔가 무엇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이디 벤스가 보여주는 이 힐빌리의 삶에서 가장 부재한 게 공동체의 지원도 부재하지만은 그만큼이나 공동체 규율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이디 벤스가 너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힐빌리 이웃들을 보면은 사실은 맞벌이를 하면은 웬만한 미국의 중하층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근데 맨날 차를 맨날 바꾸고 그리고 돈만 생기면은 마트 같은 데 가서 다 그냥 써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정말 자기 어머니가 되게 가난한 그 임금이 적은 간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난감 같은 게 나오면은 맨날 그 카드 빚을 내가지고 막 사주고 막 그랬던 경험들을 이제 털어놓으면서 이게 과연 맞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게 어쩌면은 미국에서 복지제도로 나가는 돈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가난한 자들 스스로도 자력갱생이 안 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던지는데 저는 그런 대목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일 잘 보여주는 문장이 그 자기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할머니는 잭슨을 벗어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부터는 경제적 가난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어떤 정서적 가난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정서적 가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어떤 가난의 그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잭슨을 벗어나면서 사실 그 제이디 벤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망가지면서 이제 벤스의 어머니 같은 벤스의 어머니나 그 이모들 뭐 삼촌들을 좀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서야 좀 내 손자는 이렇게 키우면 안 돼 하면서 약간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거든요. 제가 그 벤스가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가난에서 벗어났는지
그 부분을 잘 요약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가 할머니 집에서 쭉 살기로 하고 들어온 이후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10학년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할모 집에서 다른 사람 없이 할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11학년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할모 집에서 다른 사람 없이 할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12학년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할모 집에서 다른 사람 없이 할모와 살고 있었다. 할모와 함께 사는 집이 안겨준 평화로움 덕분에 나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숙제를 할 수 있었다. 싸움이나 불안정함이 사라진 덕분에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온전하게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과 지낸 덕분에 학교 친구들과 오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일을 하며 세상을 조금씩 배운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지나고 보니 이런 해석의 앞뒤가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이 부분이 진짜 그 가난한 삶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운 좋게도 주인공이 다른 모든 것들이 결핍된 삶을 살았지만 갖고 있었던 행운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할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할모 그리고 할보라는 용어 이 번역자가 만들어낸 네, 그렇죠. 말인데요. 영어에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마모, 파포 네, 이런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미국에서도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네. 힐빌리 문화권에서만 흔히 쓰는 MAMAW 마모 또 PAPAW 파포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하는 그 동네 사투리 같은 거죠. 그 이제 번역자가 이걸 고민하다가 할모 할보 그 음을 비슷하게 쓴 거네요. 네, 오라는 모음으로 끝나니까요.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뭐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는데 이제 글 내내 나오니까 네. 나중에는 자연스럽고 좋은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왜 그동안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가 없었잖아요. 점점 세대가 넘어갈수록 우리는 풍족하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뭐 4차 산업혁명도 나오고 등등등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 제이디 벤스의 아버지 세대까지는 계속 공장들 뭐 생기고 하면서 네. 그냥 노동자로 살면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분들의 자식 세대는 당연히 노동자로 살 생각은 없었고 더 좋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환경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을 잠깐 읽으면요. 6학년에 올라가자 우리는 수의사나 의사, 목사,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철소 노동자를 꿈꾸는 애들은 없었다. 미들타운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거의 없었던 루스벨트 초등학교에도 생산직과 그 일자리가 가져다줄 모양새 좋은 중산층의 삶을 꿈꾸는 학생은 없었다. 우리는 암코에 취직하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암코의 존재를 그저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다. 이 암코라는 게 이제 그 동네 가장 큰 네. 산업 기업 회사 공장. 우리로 따지면 뭐 울산의 현대중공업 뭐 그런, 뭐 이런 네. 저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 이제 육체 노동은 신성한 일이지만 그건 그들 세대의 일이었다. 우리는 그와는 다른 일을 해야 했다. 출세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우리는 대학에 가야 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이게 지금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가장 상대적으로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먼저 부닥치게 된다. 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이제 역설적인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동체의 규율 언급하면서 이제 저자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써놓는데 이런 겁니다. 뭐 읽어드리면 내가 사는 세상은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우리는 가난한 살림에서 지출을 늘려나간다.
거대한 텔레비전과 아이패드를 산다. 이자가 센 신용카드나 고리대금을 얻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 필요하지도 않은 집을 매매하고 그걸로 재융자를 받아 소비를 더욱 늘리다가 결국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을 떠나며 파산 선고를 받게 이른다. 전략은 우리의 존재에 반하는 행동이고 우리는 상류층인 척하려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대목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제이디 벤스가 이제 그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약간 준사회학자가 자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대목인데 상대 10대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겁니다. 상대하기가 피곤한 손님일수록 즉석 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구매했고 그럴수록 가난한 손님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몸에 걸치고 있는 해진 옷이나 계산할 때 내미는 푸드 스탬프를 보면 알 수 있었다. 이제 그 주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서 식료품이랑 바꾸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티켓이죠. 근데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발견했다. 가난한 사람들만 분유를 구매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다. 부자들도 아기를 낳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만 분유를 구매할까요? 할머니는 말이 없었고 그때는 내가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유 수유를 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훨씬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보면 어렸을 때 이 벤스의 엄마가 펩시콜라를 네, 맞아요. 네. 그 저기 아이한테 이제 먹이는 걸 이제 그 할머니한테 들켜가지고 너 또 총에 맞아 죽을 거냐? 총에 맞아 죽기 전에 당장 그 펩시콜라를 애 입에서 떼라. 그 저자의 엄마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네. 네. 엄마 에피소드 중에 기억나는 건 그 엄마가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와서 이 아들한테 소변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왜 소변을 내놓으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불시에 검사를 나와서 소변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만 이 간호사 전문 그 자격증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검사를 하면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벤스도 그 전주에 대마초를 좀 피웠어요. 그 타락했던 시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뭐랄까 총극 같은 그렇죠. 네,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무슨 건강의 사역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있는 건데 이제 읽었던 대목과 연장선상에 있는 대목인데 우리 그러니까 힐빌리의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보면 마치 요절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 켄터키, 그러니까 힐빌리가 많이 사는 지역이죠. 켄터키 어느 지역의 기대 수명은 67세로 인접한 버지니아, 미국에서 비교적 부자 동네죠. 버지니아보다 15년이나 낫다. 이거 정말 엄청난 통계인데 최근에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내 모든 인종 중에서 유일하게 백인 노동빈곤층의 기대 수명만 하락하고 있다. 네. 그럴만한 게 우리는 아침으로 필스버리에서 출시한 시나몬 롤을 먹고 점심은 타코벨에서 저녁은 맥도날드에서 먹는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요리를 해먹는 편이 심신의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가격도 더 저렴한데도 힐빌리 사람들은 거의 요리를 하지 않는다. 운동이라고 해봐야 어릴 적에 뛰어논 게 전부다. 살던 동네를 떠나서 군대에 가거나 집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대학에 나가야 길거리에서 조깅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백인 노동 계층보다 더 비관적인 집단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네. 그 흑인 라틴계 대학을 졸업한 백인 집단에서는 절반이 훌쩍 넘는 인원이 자녀들이 본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같은 기대를 품는 백인 노동계층은 44%밖에 없다. 그리고 42%에 달하는 백인 노동계층은 이미 부모 세대보다 지금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덜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참 미국 사회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된 게 남편, 그러니까 양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미국에서. 그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동반자를 3명 이상 만날 확률이 0.5%다. 뭐 당연한 거죠. 예. 네.
어머니의 동반자, 그러니까 뭐 아빠든 아니면 동거남이든. 새아빠든 합쳐가지고 자기를 케어해주는 남자 어른이 3명 이상 만나는 경우는 뭐 사실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둘 정도는 몰라도. 근데 프랑스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로 인정되어 근데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3명 이상 만날 확률은 0.5%밖에 안 어쨌든 된다는 간에 거죠. 이제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면은 최소한 이제 거기에 대한 되게 그런 책임의식이나 귀속감 같은 게 이제 강하게 이제 생긴다라는 걸 의미하는 네. 거겠죠. 네. 그리고 이 비율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랍니다. 스웨덴은 2.6%. 많이 뛰네요, 확률이. 5배 이상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이 없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숫자가 8.2%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무려 12명 중에 1명은 자기를 키워주는 남자 어른이 3명 이상 된다라는 거고 여기 이 책의 저자도 그랬었고요. 맞아요. 네. 당연히 이 미국 전체가 8.2%니까 노동자 계층으로 한정하면은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당연히 뭔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받게 되는 어떤 안정감 이런 거는 뭐 형편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양부모가 있는 아이와 그리고 이제 편모나 편부 혹은 이제 부모가 없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조손 그 가정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의 수능 점수, 대학 진학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좀 더 안정된 뭐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저자가 잘한 힐빌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부터 뭔가 이제 삐거덕 거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으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한국의 불평등이나 혹은 한국의 가난에 대물림 문제 그리고 좀 이렇게 갈수록 뭔가 공동체가 와해되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독자라면은 이 힐빌리의 노래를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얘기처럼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뀐 게 있다면 그 가난이라는 문제가 뭐 사회학이라거나 좀 경제학적 측면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이 가난이라는 게 꼭 그런 숫자나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 마음, 어떤 관계 이런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가 보통 뭐 미국에 많이들 가봅니다만은 주로 관광지, 대도시, 유명한 도시들을 주로 가지 지금 이 힐빌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중부, 서부, 남부 시골 동네는 잘 안 가잖아요. 정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파생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사회학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꽤 이제 유명한 문필가들 여럿이 이제 추천사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소설가 김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쓰셨냐면 가난은 눈물 이상일 것이다. 가난은 사회적 차별, 모욕, 억압이고 기회와 정보로부터의 단절이다. 가난은 희망의 부재, 목표 설정의 어려움이며 때로는 인간성의 파탄에까지 이른다. 이 책은 가난의 한복판에서 가까운 희망을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다.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희망을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인데 약간 특별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논픽션에 대해서 논픽션을 읽으면서 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은 독서 경험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1부에서 이 자리에 게스트로 모실까라고 고려했던 분 중에 한 분,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의 추천사도 흥미로운데요.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되고 가족 및 공동체 관계가 형해화된 환경에서 살아오던 이들이 탈산업화로 인해 일자리마저 빼앗기게 되면
어떤 절망과 분노가 쌓이게 되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거의 아는 바가 없는 태극기 집회 속의 그들이 떠올랐다. 함께 읽고 함께 살아가자. 네. 이런 의미심장한 서평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추천해가지고 사실 이 힐빌리의 노래가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뜨게 된 그 이유도 있는데 이제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난의 원인이 되는 문화의 다면적인 성격, 아까 박평이 지적했던 뭐 정서라던가 관계라던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족의 중요성, 저는 뭐 이웃의 중요성이라고 해도 되고 공동체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한국의 타이거맘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많이 보내는 것보다 그 가족 네. 사이의 대화, 유대관계, 뭐 격려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 우리 아이들 뭐 학원 하루에 막 5군데 가는데 엄마가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뭐 이럴 거라는 그런 안정감은 오히려 못 느끼고 네. 그냥 왜 하는 거지? 왜 엄마는 나한테 이런 나한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이걸 시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엇나가는 경우도 많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빠를 호칭하는 호칭이 꼰대고 엄마를 호칭하는 호칭이 뭐 미친년, 뭐 그년 저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부모를 뭔가 자기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주고 믿어주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부모를 대상화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막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책에 대해서 불만이라 그럴까요? 뭐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까? 저는 뒷부분. 네, 뭔지 알 것 뒷부분. 같아요. 네. 근데 뒷부분이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이디 벤스 이라는 저자의 지금의 경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쓸 수밖에 없고 또 약간의 미국에서는 성공 스토리 같은 게 워낙에 잘 팔리기 때문에 또 본인도 자부심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병대 입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로스쿨을 가서 이제 멋진 여자친구 그리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고 또 에이미 추와 같은 멘토를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한 5분의 1 정도에 걸쳐서 그건 이제 전형적인 미국판 성공 스토리고 거기서 이제 막 해병대를 찬양하는 대목이라든가 그리고 이 친구가 미국 역사 덕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맞아요. 조금 나왔죠. 근데 비슷하게 이제 느끼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약간 재밌는 정보 같은 것도 포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워낙에 이제 못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규율이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해병대는 거의 인간 개조 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제 월급을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차를 사는데 자기는 내심이 좀 할부를 지어서라도 약간 비싼 차를 사려고 했는데 군대 상사가 거기까지 따라간 거죠. 차 사러 계약할 따라가가지고 너 무슨 차 살래 그랬더니 이런 차를 산다고 할부 프로그램 이거다 그랬더니 너 총에 맞을래? 총기 사회라. 총에 맞을래? 뭐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 엄청나게 면박을 당하면서 차는 일본 차로 사고 이 할부 프로그램 비싸니까 어떤 다른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 옵션대로 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라. 네가 살려고 하는 좋은 차는 네가 돈 더 벌어서 사. 이게 이런 것까지 다. 그 해병대 부분 읽으면서는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아주 오래전 영화인 그 사관과 신사 네. 뭐 그런 영화도 좀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 뒤쪽에서 제가 가진 불만이라면 불만은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책 전반적으로 이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잔뜩 했는데 뒤에서는 이제 개인의 뒤에 가면, 노력.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네, 이런 느낌의 네.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의외의 이 30대 초반의 이 남자가
동시대 동년배의 이 젊은이들 혹은 뭐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해서 뭐 요즘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차버리고 스스로 방황하고 니네 뭐 하는 건 이런 너무 이제 좀 너무 교훈적이고 훈계조의 이 서술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뛰쳐나온다는 거 그런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벤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읽으면 약간 이제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래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이 걸 알게 될 거예요. 친구가 10년, 20년 후에 만약에 이 책을 똑같은 컨셉의 책을 썼으면 그래도 조금 다르게 썼을 텐데 하는 부분도 보이긴 하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좀 이렇게 미국 사회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아니고 이 제이드 벤스는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제 20-30년 후에 뭔가 좀 그 제이드 벤스의 이웃들이나 그 힐빌리의 삶이 좀 나아져서 이 힐빌리 엘러지가 아니라 약간 힐빌리 찬가 같은 그런 좀 후편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좀 약간 그런 식의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책을 덮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힐빌리의 노래는 이제 슬픈 노래지만 엘리지는 슬픈 노래지만 이 주인공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고 얘기하는 건 낙관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그 힐빌리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습관적인 절망에 빠져 있고 자신은 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낙관이 20년, 30년 뒤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는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논픽션, 네. 자서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또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힐빌리의 노래를 좀 인상 깊게 읽으신 분들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사당동 더하기 25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힐빌리의 노래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 읽으면서 이 뭐 힐빌리 집단과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을 바로 연결시키기는 힘들었지만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관성 이런 것들은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좀 그 정서들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집단 신념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평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